세모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의 저자 이헌주이고요. AI 시대에서 나다움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체험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직장을 은퇴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직장을 은퇴하는 순간 내가 그전까지 하려고 했었던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지 이런 기대도 생기고요. 또 직장을 이렇게 쉬게 되면은 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늦은 거 아니야? 그랬다가도 지금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떻게 보면 허니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효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맛집도요. 별로 맛이 없고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여행도 흥이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D 지역이 남았는데 D 지역을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냐면은 계속 좀 집에 있게 됩니다. 이게 보통 제가 한 부장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이제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직장 안에서도.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나 막 서운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직장을 은퇴하고 딱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한두 명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갑자기 관계의 폭이 확 줄어들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현저히 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밖에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집에 와서 계속 있다 보면은 약간의 어떤 우울감 같은 것들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OTT도 한두 번이고 집밥도 한두 번이죠. 이게 계속 있다 보면요. 이게 뭐지? 내가 이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나의 존재 방식이 뭐지? 약간 이런 의문을 좀 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안 되겠다. 취미 활동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미 활동을 이렇게 나가보면요. 약간 거기서 잘 못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직장 안에서만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적합했던 사람인 거죠.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잘했지만 이 취미 공동체 가서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취미 공동체도 몇 번 나갔다가 좀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어떤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이 주부였다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많은 에너지가 투여되는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보통 이제 생각보다 금방 자란단 말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낸 것 같은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아이는 품 안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지나고 나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죠. 이게 참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아이가 나를 굉장히 많이 찾잖아요. 어린 시절 때는 엄마 아빠가 모든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대상과 가장 사랑의 어떻게 보면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친구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엄마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기 시작하죠. 나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투여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나면 나는 거의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전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전화를 하면 자꾸 알겠어 끊어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 많이 끊어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빈둥지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하죠. 뭔가 문을 열면 우리 아이 책상도 그대로 있고 침대도 그대로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의 존재는 계속 없어지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지금은 아이가 시험 기간이라 또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요. 점점 우리 아이는 더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럴 때 느껴지는 어떤 공허함, 우울감.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퇴직하고 난 남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닉한 게 자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녀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큰데요. 남편은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너무 힘들대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동물이 하나 산대요. 나무늘보가 아니라 소파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TV를 틀어놓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죽었나? 할 정도로 가만히 있는데 그걸 보면은 약간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부 생활을 우리가 잘 보면 부부가 생각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왜냐하면 이게 아내는 사실은 아내의 생활 영역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요, 남편은 이제 밖에 나가면 남편이 뭘 하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도 남편의 어떤 생활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중첩된 공간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오면 밥 먹고, 또 남편은 남편 뭐 TV 보고, 나는 뭐 딴 거 하다가 잠만 같이 자고, 또 밖에는 또 어디 나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되다가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오늘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내일도 들어와 있고, 내일 모레도 들어와 있고, 계속 들어와 있고, 밥은 없어? 밥이 왜 없지? 찌개는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당신은 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함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 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요, 가장 어려운 건 남편도 계속 경제적으로 이렇게까지 어렵나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 때는 다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퇴직금도 들어오고 뭐 연금도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돈에서 이렇게 좀 뭔가 줄어들고, 돈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그것은 아내가 훨씬 더 크게 절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있잖아요. 여기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중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꼭 은퇴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때 보면 MT 이런 거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럴 때 나는 MT가 가기 싫거든요. 그럴 때 선배가 야, 너 MT 오늘 안 가도 돼.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표현하면 아싸. 대박이다. MT 안 가도 된대. 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막 뭐 놀거나 집에 가서 쉬거나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회사의 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팀장님, 이번 회식은 팀장이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 푹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끝단, 대한민국 끝단에서 이제 출장을 하시고 올라올 때 이 중간 지대가 고향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 이제 끝단까지 가니까 서울에 올라올 때 이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거기 역으로 들려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출장이 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좀 휴가를 좀 준 거예요, 짧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나 지금 부모님하고 밥 먹고 이제 얼른 올라가려고. 밥 먹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문자가 다시 와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니야.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푹 쉬다 와. 거기서 푹 쉬다 와. 근데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말에 거기 써있진 않았지만 가로치고 영원히 그 가로가 닫혀 있었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근데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짐짝이 된 것 같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안에서의 어떤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밀물처럼 사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내면의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만약에 60살이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내면의 이력서는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회상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초기 기억으로 가보는 거예요. 가장 초기 기억. 그때 어떤 사람은 5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후일 수도 있어요. 그 초기 기억에 아무 사건이나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만약 6살이다 해볼게요. 그럼 6살, 7살, 8살 해서 60살까지 올라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계속 이걸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잊혀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좀 떠오르게 돼요. 이거 어떤 시간의 어떤 너비 속에서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상을 하나 잡아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대상은 어머니가 가장 좋습니다. 엄마와 초기 기억에서부터 했었던 일들을 쭉 올라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7살 때 기억은 있는데 9살 때와 8살 때 기억은 잘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10살 때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나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고, 나를 조금 더 내가 살아왔던 그런 이력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주제를 정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삶의 고비에서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쭉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장 신나고 즐거웠던 것, 이것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주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사건을 아무거나 떠올려서 쭉 올라오는 것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대상들을 일단은 잡으셔서 거기서 올라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마치 하나의 책을 만들듯이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의 테마를 통해서 올라오는 토대들, 이런 부분들은 나를 조금 더 깊고 너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노인분들을 실제로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앨범이 있습니다. 사진 앨범. 그 사진 앨범을 가지고요, 이렇게 나이 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작업을 실제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어르신, 요 사진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보다 보면 그 사진을 막 얘기하다 보면서 그 사람이 눈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목도합니다. 사실 제 경험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사이즈가 좀 크십니다. 굉장히 대장부 같은 그런 어머니신데요. 지금도 시골에서 이제 사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말씀들이 이제 걸걸하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쿨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막 옷을 제가 사드리려고 하면 일단 사이즈를 제일 큰 걸로 사이즈를 제일 큰 걸로 사서 보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굉장히 좀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화통하신 그런 이렇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이제 내려갔는데 고향에서 별로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사진첩을 봤어요. 그 앨범을 이제 꺼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아니 웬 처음 보는 여성이 그 풀밭에서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한 22, 23살 정도 된 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풀밭에서 이렇게 누워 있고 있는 그 여성을 보니까 굉장히 가느다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원피스도 막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굴까 하다가 그 순간 예전에 제가 봤던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머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상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그 여성에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제가, 혹시 그 아세요? 제가 미래에서 온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여성이 뭐라고 저를 생각할까,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볼까, 이렇게 제가 한번 그냥 좀 혼자만의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이게 엄마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맞대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좀 섬세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문학을 엄청 좋아하시고요. 시도 옛날에 써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디다 보내기도 하시고, 굉장히 수필도 잘 쓰시고 바느질도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가 살면서 진짜 힘들었잖아. 엄마가 이 삶을, 그 여성은 미래를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엄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이 결혼해서 이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밝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야 너를 다시 만나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기억들, 어떤 면에서는 주제들 사이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썼던 추억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대들을 갖추는 거 너무나 중요한, 나를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라이카드라는 이제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 이 연구를 보면 이제 노인이 될수록 여러 이제 성격적인 유형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형입니다. 분노형.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타인이나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 그리고 원망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회상될 수 있고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타자나 세상에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힘든 얘기잖아요. 그리고 화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누구도 좀 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더 화가 날 수 있죠. 일단요, 나이가 들수록 사고의 경직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황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경직
유연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무도 보면 처음에 새싹은 굉장히 조금 유연할 수 있죠. 근데 고목나무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사고의 흐름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좀 바뀝니다. 그리고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틈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도요. 그래서 많은 성격 장애를 진단할 때 만 18세 미만을 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인이 되면 안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성인 중에서도 정말 안 바뀌는 나이가 언제냐면 50대 넘어가서부터는 정말 바뀌기 쉽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지적인 유연성이 감소한다. 인지적인 유연성이 감소된다는 건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 나를 무시하나? 감히 날 무시해? 날 무시해? 날 무시해? 이게 반추적 사고입니다. 계속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를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죠. 옛날에는 나를 무시해? 이게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바빠서 그걸 잊어버리거나 아이 뭔 뜻이 있나 보다. 아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하고서 넘어갔었던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감히 날 무시해? 나를 지금 괄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지금 나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것이 나를 분노를 더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하나의 공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반추적 사고는 굉장히 극단적 감정을 일으키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년기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어려움이 바로 상실입니다. 신체적으로 내가 갑자기 확 꺾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되게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 심리적 기제거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 계속 뭔가 주름이 이렇게 아무리 크림을 바르고 해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흰머리가 듬성듬성 더 생기고 있다는 것, 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계속 몸에서 자꾸 어디가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 이거 다 상실이거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상실이에요. 옛날에는 품 안의 자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도 함께 있는 게 그냥 불편해요. 뭔가 만날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랬을 때 느껴지는 어떤 취약함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도 안 봐요. 아내가. 아니 그냥 저 찬밥 데워서 먹어.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그냥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감히 나를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해? 당신 뭐라고 그랬어? 은희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굉장히 깊은 상실감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신체적인 노화와 또 상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내가 요즘에 좀 짜증이 많이 난다, 내가 요즘에 특히 좀 예민해졌다, 이렇게 하시면 무슨 성격을 바꿔야 되거나 정신분석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부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간밤에 잠은 잘 잤나? 사실 잠을 자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짜증과 예민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어떤 측면들, 노년기로 갈수록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예민과 짜증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은 매우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화가 난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행동부터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화났다는 걸 그 다음에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어떤 행동을 보이기 전에 막 방문을 꽝 닫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화났구나, 이걸 먼저 감지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했을 때 그 순간 하는 아주 단순한 기법인데, 그걸 인지행동 치료에서 쓰이는 스탑 기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냥 스탑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내가 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짤막하게 내가 속으로 되뇌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스탑 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날 감히 무시했을 때 스탑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잠깐 빠져나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반추의 어떤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개입이고요. 그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스탑하게 되면 사실 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뱅뱅 돌아가는 것을 약간의 어깃장을 놓고 사실 그 부분이 좀 증폭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정신 분석해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면 많은 어떤 사고를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탑하시고 나오셔서 화가 많이 났다 하시더라도 바로 응대하지 마시고 심호흡을 크게 한 10번 정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심호흡법 한번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호흡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호흡법입니다. 일단은 4초를 코로 깊게 들이치는 겁니다. 이렇게 들이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참는 겁니다. 이것도 참는 시간을 잴 필요 없어요. 참는 걸 재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좀 참아보는 거예요. 내가 숨이 좀 막히는 시점까지 했다가 코아인 모드로 이번에는 6초를 후 하고 내쉬는 겁니다. 4-6 호흡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한 10번 정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가슴과 배에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횡격막을 잘 통하지 않고 숨이 이제 뇌로 올라가면 뇌는 사실은 이게 사실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해석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불안하면 막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고 또 이 횡격막을 잘 통하지 않고 가면은 굉장히 파국적인 사고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기 상황인가 보다. 나 지금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한 감정에는 어떤 해석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숨을 깊게 들이쉬면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불안한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뇌가 해석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먼저는 심호흡을 먼저 크게 하시는 것도 핵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탑 기법 그리고 나가서 숨을 쉬는 거. 마지막은 내가 보통 사람한테 화났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길래 내가 이렇게 화가 났던 거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들어왔는데 말이야, 불 다 꺼놓고 정신 나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요. 그러면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뭔데 와가지고 소리 질러? 신고할 거야 막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게 불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응대하지 마시고 스탑하시고 일단 밖에 나가 보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셔서 심호흡을 일단 해보시는 거죠. 그러시고 나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밤에 왔는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 그냥 불 끌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아니 이게 자동으로 또 불도 켜지기도 하고 불을 다 켜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났던 거지? 내가 혹시 아내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욕구가 좀 좌절된 거지? 이것을 어떤 면에서 숙고의 어떤 공간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좀 환대받고 싶었구나. 이런 걸 좀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훨씬 더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보, 내가 들어오면 좀 불 좀 환하게 좀 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훨씬 더 그 사람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교집합을 훨씬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투일 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서야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사실 생기는 충격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떨어질 때 더 큰 추락, 어떻게 보면 그 큰 상실감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오면은 다 교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부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내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은퇴하고 나서 뭔가 내 안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뭔가 계속 일상은 그냥 전혀 재미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일상은 굉장히 무료해지고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어디 가서 계속 무엇인가를 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해야 살아남는 그런 직업군인데 그걸 얘기할 곳이 없다? 이거는 정말 미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취약함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든 의사든 뭐 판사든 무엇이든 간에 내 직업에서부터 내가 조금씩 상실될 때 그만큼의 취약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지 모든 것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취약해졌을 때 그 취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수라고 해도요, 의사라고 해도요, 난 투자는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수 생활을 은퇴하시고 이제 뭐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어떻게 이걸로는 좀 될까 이 돈으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120세 세는 기본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모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광고를 하면서 나만 따라오면 굉장히 내가 다 뭐 벌게 해주겠다. 이것만 하면 뭐 굉장히 대박 난다. 뭐 10배 오르는 뭐 10배거 종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런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적은 자본을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지금 자산가가 됐는데 나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 취약감이 오기 때문에 심리적인 취약한 사람과
그 취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사실은 만남, 그것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한 요소와 사실 결부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게 외로워요. 그런 외로움을 틈타서 굉장히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내가 건강 되게 어려워요. 건강이 어려웠을 때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취약함을 통해서 그 취약함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부류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좀 끊어지고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람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스라이팅이 이게 너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심리적 지배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 심리적 지배의 대표적인 것들이 미니마이징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끊어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검사하고 저 사람이랑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집단과 사람하고 어울리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자기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했던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다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 좀 이렇게 갑자기 의존적인 사람이 돼서 자꾸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할 때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걸 보면 좀 더 크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과 그 집단과 하고 있는 활동이 약간 비밀이거나 더 나아가서 뭔가 금전거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더 크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거액을 뭔가 이렇게 인출하는 것들이 찍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연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네 가지의 증거들을 좀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도 한번 크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토대에 계속 있다면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명의 사람을 좀 두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100%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했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혹시 좀 과한 건 아닌지를 믿을 만한 다른 3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네 의견을 얘기해 줄래? 이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뭐 좀 이상하다. 말이 돼?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템베거를 만들 거면 너한테 뭐하러 돈을 막 보내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그건 사이비야, 야, 사이비야, 너 그거 가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도 좀 이상한가? 그리고 실제로 또 3명의 사람한테 여쭤보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의심의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사람 중에 더 좋은 건 전문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이런 상담에 관련된 전문가나 인간관계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정돈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좀 여쭤보시면 훨씬 더 좀 나은 자문단을 좀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모임에만 가는 것을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내가 계속 100% 거길 갔다 하신다면 조금씩 다른 모임도 가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보시면 그게 가스라이팅인 건지 아닌지를 좀 판별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자꾸 다니다 보면 여기가 뭐 가스라이팅은 아니었고 그냥 내가 좀 과하게 오해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좀 이상한 데였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나고 나면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30분 동안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막 1절, 2절, 3절, 4절 거의 막 애국가 듣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4절쯤 가면 되게 지치잖아요. 30분 동안 이러시니까 예를 들어서 나보고 밥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돌솥비빔밥 지금 먹고 있어요. 돌솥비빔밥 먹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계속 한 30분 동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주식을 해가지고 말이야 코인을 해가지고 지금 10배 벌었어. 10배. 아니야 20배 벌었나? 이쪽 쪽 뭐 20배 벌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 15,000원짜리 이거 사주는 거야. 고맙지?
그럼 좀 더 들어봐. 이 얘기 듣고 있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면 나 괜히 나와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 걸,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자랑, 자기의 능력 자랑, 자기의 어떤 돈 자랑,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나를 그만큼 비참하게 하고 초라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내가 그런 사람과 있을 때 너무 불편하면 끊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멀어질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만날 땐 잘 모르겠는데 만나고 나면 약간 쎄해요. 만날 땐 잘 몰랐지만은 만나고 나면 계속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요, 뭔가 좀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한두 번이면 그냥 내가 좀 오해했나,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사람을 만날 때마다 뒤끝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경험의 총합에서 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정말 힘든데 세 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늘 불행하고 피해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자기 힘든 이야기만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도 그렇고, 사회 나가면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건 진짜요, 어떻게 보면요, 1시간 정도 듣잖아요. 그러면 막 거덜나요. 내가 에너지가 다 고갈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든 얘기는 되게 잘하는데 나도 힘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안 돼요. 일단 딴 사람 얘기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는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마이크 양보 안 합니다. 스피치 영역에서도 굉장히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 영역인데, 자기 힘든 얘기를 1절, 2절, 3절, 4절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정리해볼까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를 초라하고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뒤끝이 좀 계속 안 좋은 게 누적되는 경우. 세 번째는 늘 불행하고 피해자인 경우.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사람에서 중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화해가지고 계속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줘. 야, 그러니까 네가 좀 잘 됐으니까 나 좀 도와줘. 야, 나 좀 어떻게 할 수 있니?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좀 잘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나는 피해자야.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세상이 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또 대단하잖아. 야, 근데 니네 집 현수는 지금 삼수하니? 뭐하니? 약간 이렇게 얘기를 삼박자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그리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멀어질 수 있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뭐 의사소통 강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책들도 많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좋은 언어들, 막 사탕 발린 말들 있죠. 너무나 오늘 너무나 인상이 좋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많은데 사실요, 사람의 관계는 첫인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오래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쁜 마음인데 사탕 발린 말만 하고 있었다. 그것은 언젠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평소에 팀장님을 진짜 사람으로도 안 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팀장님마다 팀장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훌륭하세요. 팀장님 너무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요,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팀장님이 또 회의를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게 갑자기 입으로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놀고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존중하는지 아니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인지는 그 사람과의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나를 정말 존중하는 사람인지, 나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인지를 사실 보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내 삶을 부정하지 않고 내 삶을 긍정해주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을 꼭 내 삶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토대일 수 있다. 나도 또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너무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